누나, 배에 아기 있어요? 무진이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무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나, 왜 울어요? 미안해. 밤이 깊어졌습니다. 무진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지혜는 잠든 무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이는 경기도 가평이 있어요. 주소는 지혜 씨,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정말 미안해요. 만삭의 배를 안고 여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중견기업 본사 건물. 그곳에서 지혜와 민혁은 처음 만났습니다. 지혜는 평범한 경리부 사원이었고 민혁은 기획실 상무로 일하는 재벌 2세였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컸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참 소박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지혜는 늦은 저녁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리부 사무실 불만 환하게 켜진 채 지혜는 결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그도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하다가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민혁이 사무실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원이 말을 거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네, 상무님.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힘드시겠어요? 저도 지금 퇴근하는데 같이 나가실래요? 이 시간엔 택시 잡기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던 밤이었습니다. 민혁은 자연스럽게 지혜를 집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짧은 대화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구내식당에서, 때로는 퇴근길에서요. 민혁은 지혜의 소탈한 웃음이 좋았고 지혜는 민혁의 따뜻한 눈빛이 편안했습니다. 지혜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자란 아이였죠. 25이 된 지금까지 명절이면 혼자 좁은 원룸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곤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집에 돌아갔을 때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지혜는 평생 몰랐습니다. 그런 지혜에게 민혁은 처음으로 내 사람이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민혁이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벌가 후계자라는 타이틀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는 수줍은 남자처럼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집안도 변변찮고 가족도 없는데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가족을 만들면 되잖아요. 지혜 씨랑 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그게 우리 가족이에요. 지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지혜에게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날 회사에서 지혜는 동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경리부 언니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혜씨 정말 잘 됐네. 민혁 상무님 참 좋은 분이잖아. 그래도 재벌집 며느리 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괜찮겠어? 언니들의 걱정 어린 말에도 지혜는 웃기만 했습니다. 민혁만 믿으면 된다고,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드리기로 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혼자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골랐습니다. 함께 가줄 어머니도 조언해줄 언니도 없었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서 여러 벌을 입어보다가 지혜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단정한 기장에 소매가 팔꿈치까지 오는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원피스를 입어보며 지혜는 문득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있었다면 나에게 지금 예쁘다고 해줬을까? 그래도 지혜는 씩씩하게 웃으며 원피스를 샀습니다. 단아하고 정갈한 옷이었습니다.
재벌가 어른들께 첫 인사를 드리기에 딱 좋은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사드리기 전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혁 부모님이 자신을 좋게 봐주실까,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면 실망하시진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민혁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지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화장을 했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진짜 누군가의 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구나. 지혜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가에 살짝 눈물이 고였지만 지혜는 얼른 닦아냈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행복하게 웃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지혜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을 안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혜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오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을요. 지혜는 택시를 타고 인사드리기로 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민혁이 예약해둔 곳이었죠. 택시가 식당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혁 씨, 저 거의 다 왔어요. 지혜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넘어 민혁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혜 씨,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먼저 가 있어요. 네. 그럼 저 혼자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 없이 혼자 부모님을 먼저 뵙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곧 갈게요. 부모님께 잘 인사드려요. 민혁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예약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민혁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지혜입니다. 지혜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혁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은커녕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민혁 아버지가 짧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민혁이는요? 민혁 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조금 늦는다고 전화 왔어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 온 거라고 생각한 지혜가 반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민혁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가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손에 꼭 잡고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화장이 짙었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마치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듯한 태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자가 민혁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혜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가 왜 민혁 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됐어요, 미진 씨. 어서 앉으세요. 민혁 어머니가 여자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미진이라는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지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5살 남자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이분은 누구신가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 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소개하지. 이쪽은 미진 씨고 이 아이는 민혁이 아들이야. 순간 지혜의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 아들, 5살짜리 아들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진이 나섰습니다. 저는 박미진이에요. 민혁 씨 아이 엄마고요. 곧 민혁 씨와 결혼할 거예요. 미진은 태연하게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민혁 씨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이거 읽어봐요. 민혁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혜 앞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이 아이는 우리 민혁이 친아들이 맞아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검사 의뢰인은 민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지혜 씨였나요? 미안하지만 이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핏줄이 먼저예요. 아이 엄마가 있는데 우리가 지혜 씨를 며느리로 받을 순 없어요. 민혁 아버지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민혁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혁 씨. 지혜가 울먹이며 민혁을 불렀습니다. 제발 이게 거짓말이라고, 오해라고 말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설명해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아이가 정말 당신 아들이에요?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답해줘요. 제발. 지혜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통스러운 얼굴로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진이 우리 며느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된 일이니 이만 가주세요. 민혁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지혜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때 5살 남자아이 무진이가 지혜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눈동자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저 태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움켜쥐고 방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민혁조차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그대로 빗속을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얼굴이 젖어갔습니다. 평생 꿈꿨던 가족.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파탄난 다음 날 지혜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그 건물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식당에서 민혁과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지혜 씨, 뭔 일 있어? 갑자기 왜 그만둬? 경리부 언니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개인 사정이에요 라고만 했습니다. 짐을 챙겨 회사를 나서는 지혜의 뒤에서 민혁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불러 세우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헤어졌습니다. 지혜는 원룸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커튼을 모두 쳐서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혁의 전화가 왔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끊임없이 날아왔습니다. 지혜 씨, 미안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이야기 좀 하자고요. 제발. 연락해줘요. 지혜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2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게 기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는구나. 지혜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조그만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의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임신 6주 정도 됐네요. 축하라는 말에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혜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신문갑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경제신문 사회면에 큼지막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미진과 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행복한 가족처럼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중견기업 후계자, 혼외자 인정하고 정식 결혼.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혁은 벌써 미진과 결혼식을 올린 거였습니다. 지혜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췌하고 헬쑥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내 아이는 아빠도 없이 태어나는구나. 지혜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지혜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남편이나 엄마와 함께 왔지만 지혜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아기 건강해요. 잘 크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지혜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기만큼은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가끔 반찬을 갖다 주었습니다. 지혜의 배가 불러온 걸 본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혜 씨, 혼자 애 키우려고. 남편은 어딨어? 네. 혼자예요.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요새 젊은 남자들은 도대체.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치며 된장찌개를 더 자주 갖다 주었습니다. 지혜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라도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임신 7개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배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지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불룩한 배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했어. 지혜는 울먹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혁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습니다. 무진이라는 5살짜리 아들이요. 그 아이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다고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해야 할까요? 자신을 밀어낸 그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할까요? 지혜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었을까요? 지혜는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혜는 인터넷으로 무진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아냈습니다. 민혁의 집안이 워낙 유명한 재벌가라 기사를 조금만 뒤져도 어린이집 위치가 나왔습니다. 강남의 비싼 사립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그 어린이집 앞에 섰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지혜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어린이집 정문만 바라봤습니다. 하원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할머니와 함께 혹은 운전기사 아저씨와 함께요. 그 속에서 무진이 보였습니다. 5살 남자아이였습니다. 까만 머리에 큰 눈망울을 가진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무진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미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직접 데리러 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혜는 어린이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혜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지혜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여자가 어린이집 앞을 배회하니까 수상하게 여긴 거죠. 저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며칠째 보이시던데요. 혹시 여기 다니는 아이 부모님이세요? 선생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지혜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지혜는 다시 그 어린이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왜 이 아이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따라 운전기사가 늦게 왔습니다. 무진은 어린이집 앞 벤치에 혼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 갔고 무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마치 누가 떠미는 것처럼 천천히 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들고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이쁜 누나다. 누나가 엄마 찾는 걸 도와줄까? 지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입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무진은 잠깐 망설이더니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같이 가보자. 지혜는 무진의 작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무진은 의외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마치 지혜를 낯설어하지 않는 것처럼요. 지혜는 근처에 세워둔 렌터카에 무진을 태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는 동안 무진이 지혜의 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누나, 배에 아기 있어요? 지혜는 깜짝 놀라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진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지혜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 아기가 있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애야. 누나 닮은 이쁜 공주가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여동생 갖고 싶은데. 무진의 말에 지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 때문에 태어났는지, 자기 때문에 누가 버림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지혜는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지혜는 시골의 한 펜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영업을 안 하는 닫혀진 집이었습니다. 예전에 자란 고아원 근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무진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진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지혜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무진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배고파요. 그 말에 지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합니다. 저녁도 못 먹었을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지혜는 가방에서 편의점에서 산 빵을 꺼냈습니다. 가지고 있던 생수랑 같이 먹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대체 무슨 짓이지? 지혜는 물끄러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진은 맛있게 빵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무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지혜는 무너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무진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지혜를 믿는 것처럼요. 지혜는 자는 무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순수한 아이를.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이는 경기도 가평에 있어요. 주소는? 지혜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무진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지혜의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가평까지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찰과 함께 도착한 외딴집에서 무진을 발견했을 때 민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무진은 멀쩡했습니다. 다치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진아, 괜찮아? 어디 안 다쳤지? 민혁은 무진을 꼭 안았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가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 이쁜 누나는요? 배에 아기 있던 누나. 민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나가 어땠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슬픈 얼굴로 저 쳐다봤어요. 무진의 대답에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혁은 지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지혜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원룸 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지혜는 이미 짐을 빼고 떠난 뒤였습니다. 지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지혜는 강원도 깊은 산속의 수녀원에 있었습니다. 미혼모들을 받아주는 작은 수녀원이었습니다. 지혜는 수녀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나와 지혜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 혼자 오셨어요? 어서 들어와요. 수녀님은 지혜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지혜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수녀님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언제쯤 출산 예정이에요? 이제 곧이요. 가족은요? 누구 없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녀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편히 쉬어요. 출산도 우리가 도와줄게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수녀원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돌보고 다른 미혼모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장 수녀님이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지혜 씨, 출산 후에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기를 키울 건가요? 아니면? 수녀님의 질문에 지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외롭지 않게. 입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수녀님은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지혜는 식은땀을 흘리며 진통을 견뎠습니다. 수녀님들이 지혜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시골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힘내요. 조금만 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지혜 품에 안겨줬습니다. 지혜는 작고 빨간 아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울고 있는 아기였습니다. 안녕. 내 딸.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었던 지혜에게 이제 가족이 생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산모, 정신 차려요. 정신. 지혜의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품 안의 아기만 응시했습니다. 아기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지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뒤 민혁은 수녀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립탐정이 마침내 지혜의 행적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민혁은 헐레벌떡 수녀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 씨. 원장 수녀님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지혜라고 아세요? 여기 있었나요? 민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셨어요. 하지만 뭐예요? 어디 갔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전에 출산 중 산후 출혈로 민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딸입니다. 수녀님이 민혁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요람 안에 갓난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지혜를 꼭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혁은 아기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혜가 죽었습니다. 자신이 지혜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민혁은 아기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평생 지켜야 해. 그게 지혜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민혁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갓난아기였던 유진을 미국의 한 교수 부부에게 입양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키울 수 없었습니다. 미진과 함께 사는 집에 지혜의 딸을 데려올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혁은 입양기관을 통해 좋은 가정을 찾았습니다. 미국 동부의 대학 교수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던 부부였죠. 그들은 유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민혁은 20년간 유진을 지켜봤습니다. 부부에게는 사정을 알렸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유진의 학교 성적표, 사진, 생일 영상 같은 것들을 입양 부모님을 통해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그림자처럼 유진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미국 동부의 명문 대학교 캠퍼스 안. 무진은 경영학 석사 과정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25살이 된 무진은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늘 무언가를 채우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진은 아버지 민혁의 뒤를 이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MBA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정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무진은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과제 때문에 경영 전략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가 앞에 서서 책 등을 훑어보던 무진이 한 권을 뽑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른 손이 똑같은 책을 잡았습니다. 무진의 손과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맑은 눈을 가진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쓰세요. 전 다음에 빌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먼저 쓰세요. 무진도 양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혹시 경영학과세요?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네, MBA 과정이에요. 당신은요? 전 예술학과예요. 미술사 전공이고요. 근데 교양 수업 과제 때문에 경영책이 필요해서요. 아, 그렇군요. 무진은 책을 빼서 여학생에게 건넸습니다. 먼저 쓰세요. 전 다른 책 찾을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여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무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요. 전 유진이에요. 당신은요? 무진입니다. 무진. 한국 이름이네요. 저도 한국계예요. 입양됐거든요. 유진의 말에 무진의 마음이 묘하게 움찔했습니다. 한국계 입양하라니. 그것도 자신과 비슷한 또래인.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유학 중이거든요. 와, 그렇구나.
반가워요, 무진 씨.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캠퍼스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중앙광장에서, 도서관 계단에서요. 어느 날 무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캠퍼스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은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입양 부모님 이야기,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전 친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갓난아기 때 입양됐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유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무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친부모님 찾고 싶지 않으세요? 무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글쎄요. 궁금하긴 하죠. 하지만 굳이 찾고 싶진 않아요. 어쩌면 찾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유진의 말에 무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브런치를 먹으러 갔습니다. 캠퍼스를 산책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무진의 차가운 눈빛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캠퍼스를 걸으며 무진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 당신이 좋아요. 유진이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무진 씨.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무진은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유 모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유진을 볼 때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무진 씨, 뭐 생각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진은 자신의 불안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민혁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진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한 여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학생의 얼굴을 본 순간 민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아니, 지혜를 닮은 유진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무진과 유진이 만났습니다. 그것도 연인으로요. 남매가 사랑에 빠진 겁니다. 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진과 유진의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모릅니다. 자신들이 남매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민혁은 급히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미국행이었습니다. 서둘러 짐을 싸는 민혁을 보며 아내 미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미국은 왜 가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회사 일이요. 급한 계약건이 생겼소. 민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진은 민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혁의 표정이 너무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진이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무진이가 미국에 있잖아요. 미진의 말에 민혁이 움찔했습니다. 미진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무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소.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민혁은 말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미진은 불안한 얼굴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혁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무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진아, 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갑자기 왜요? 회사 일 때문이야. 네가 빨리 와야 해. 무진은 당황했습니다. 학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오라니요. 아버지, 지금은 안 돼요. 학기 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안 된다는 거냐?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진은 움찔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내 SNS 봤다. 그 여자랑 당장 헤어져라.
싫어요. 저는 유진을 사랑해요. 절대 헤어질 수 없어요. 무진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지금 미국에 와 있다. 만나자. 네. 아버지가 미국에요? 내일 내 기숙사 앞으로 갈 테니 나와라. 민혁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무진은 기숙사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민혁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무진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진아, 너는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 배우자 될 사람이 따로 있어.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회사를 생각해야지. 네가 대성홀딩스 딸과 결혼해야 우리 회사의 중요한 계약이 성사돼. 민혁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무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 유진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어요. 무진아, 넌 재벌가 후계자야.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없어. 그럼 아버지는요? 어머니랑 사랑 없이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세요? 무진의 말에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진은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래요? 유진이가 뭐가 문제예요? 그 애가 입양하라서 그래요? 집안이 별로라서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버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왜 유진이랑 헤어지라는 거예요?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남매라는 것을, 피로 연결된 사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다. 그냥 안 돼. 절대로 그 여자랑은 안 돼. 민혁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무진은 아버지의 이상한 태도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반대하실 이유가 뭐예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무진아,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라.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전 유진과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무진은 단호하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혁은 무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악역이 되는 게 나아. 민혁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무진을 만났습니다. 무진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진 씨, 무슨 일 있어요? 유진 씨, 우리 아버지가 우리 헤어지래요. 네. 왜요? 유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유를 말 안 해주세요. 그냥 안 된다고만 하고. 유진은 무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부모님 반대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리면 돼요. 유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왜 무진의 아버지는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혹시 자신이 입양하라서일까요? 민혁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좋지. 어떻게 해야지. 민혁은 괴로워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두 아이가 받을 충격이 두려웠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두 사람이 더 깊어질까봐 불안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야, 나 어떡하면 좋겠어. 무진은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도 미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상한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국 무진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진 스스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무진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민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 미진은 신경질적으로 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무진은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무진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부모님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소? 언제부터? 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무진은 부모님 방문 앞 복도에 조용히 섰습니다. 알았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유진이 그 여자 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니 미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유진이 누구 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내가 무진이한테 헤어지라고 할 줄 알았소. 어떻게 남매가? 피로 연결된 남매끼리 어떻게 사랑하게 내버려둘 수 있단 말이오. 민혁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매? 자신과 유진이 남매라고요? 남매끼리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직접 막아야죠.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오. 유진이가 누구 딸인지. 당연히 알았죠. 그 여자가 애 낳고 죽었다는 거, 당신이 그 애를 미국으로 보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무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진이. 자신의 여동생. 그럼 아버지의 반대 이유가 그거였나요? 유진이가 내 여동생이었어. 무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동생이라니. 이럴 수가. 무진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배가 불룩한 누나. 자신을 데려갔던 그 사람.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사람. 그때 그 이쁜 누나가 유진이의 엄마였다니. 무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밤새 뒤척거리다 오후쯤 무진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부모님 대화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진이가 내 여동생이라고 했어. 그럼 아버지 딸이라는 거잖아. 어머니의 태도가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겨진 진실이요. 무진은 생각에 잠긴 채 거실 쪽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제일 안쪽 작은 방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나 너무 걱정돼 미치겠어. 이러다 20년 전 일 들통나면 어쩌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무진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미진과 배다른 삼촌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무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당신이 병원 직원 매수 안 해줬으면 진작 끝났어. 유전자 검사 조작한 거 들키면. 미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 어머니가 삼촌과 이상한 관계인 것도 놀랄 일인데 이거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진이가 민혁 아들 아닌 거 들키면 큰일이지. 그의 친아비도 누군지 모르는데 말이야. 삼촌의 말에 무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민혁의 아들이 아니라고. 술집 다닐 때 실수로 생긴 애라는 거. 민혁은 절대 몰라야 해. 절대 들켜선 안 돼. 미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가 술집 다닐 때 가진 아이.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안도감. 그럼 유진이랑은? 무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진과 자신은 남매가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무진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무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무진은 녹음 파일이 든 휴대폰을 꽉 쥐고 아버지 회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사로 간 무진은 아버지 집무실을 노크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니? 민혁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진을 보자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들어보세요. 무진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미진과 삼촌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당신이 병원 직원 매수 안 해줬으면 유전자 검사 조작한 거, 무진이가 민혁 아들 아닌 거, 술집 다닐 때 실수로 생긴 애. 녹음이 끝났습니다. 집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진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사실입니까? 아버지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유전자 검사가 조작이었다니. 무진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아버지는 몰랐던 거죠? 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다는 거. 무진의 말에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말 몰랐습니다. 20년간 속아왔던 겁니다. 그럼 유진이랑 저는 남매가 아닌 게 되잖아요. 무진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너희는 남매가 아니야. 바로 그때 집무실 밖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다 들었어? 다 들었냐고. 문이 벌컥 열리며 미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무진이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진은 민혁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할게요.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이혼합시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소. 민혁의 말에 미진이 비틀거렸습니다. 이혼?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20년 동안 거짓말로 나를 속였소.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고 무진이를 내 아들이라고 속였소. 이러고도 내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소. 그리고 당신은 내 동생 주혁과도 불륜관계를 맺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소. 민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미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 당신이 날 사랑했다고. 민혁이 비웃었습니다. 미진이 히스테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그래, 돈 때문이었어. 재벌가 며느리 되고 싶어서 거짓말했어. 미진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다가 무진이를 가졌어. 아비가 누군지도 몰라. 착한 당신은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 뿌리치지 못할 줄 알고 이용했어. 그래서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무진이가 당신 아들이라고. 무진은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난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미진은 민혁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민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날 사랑하지 않았잖아. 늘 그 여자만 생각했잖아. 죽은 그 여자. 미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민혁은 침묵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주혁이랑 불륜관계를 가진 거요? 무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진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외로웠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하시오. 민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이혼 서류 준비하시오.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안 돼. 난 못 나가. 미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돌아서서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자신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애정은 없었지만 더 소름 끼치게 싫어졌습니다. 결국 무진도 아버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미진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20년간 지켜온 거짓이 무너졌습니다. 미진은 미친 듯이 웃다가 울었습니다. 1시간 후 미진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술을 샀습니다. 차 안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1병, 2병.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이렇게는. 미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택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민혁이 집에서 나오고 무진이 뒤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했어야 했어. 감히 날 버려.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민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버지. 무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하는 충격음과 함께 민혁이 쓰러졌습니다. 119. 빨리 119. 무진은 쓰러진 민혁에게 달려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민혁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술에 취한 미진을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미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체포당했습니다. 앰뷸런스가 민혁을 싣고 떠났습니다. 무진은 그 뒤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거짓이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혁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중상이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내부 출혈이 심했습니다. 무진은 수술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유진 씨. 무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무진 씨? 유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유진 씨. 아버지가 사고가 났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 있어요. 중환자실이에요. 유진 씨. 한국에 되도록 빨리 와줄 수 있어요?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일 빠른 비행편을 알아보고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유진은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미진을 조사했습니다. 미진은 음주운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배다른 삼촌인 주혁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 사기, 회사 자금 횡령까지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미진과 삼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혁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민혁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무진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진을 보고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진아.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빠는 괜찮아. 민혁은 무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진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유진은 피곤해도 병실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유진은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무진이 알려준 사실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민혁의 딸이라는 것, 친어머니가 25에 돌아가셨다는 것. 들어와요. 무진이 유진의 손을 잡고 병실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누운 민혁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민혁도 유진을 보았습니다. 순간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진아, 내 딸.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혜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민혁은 유진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혜의 눈매, 지혜의 미소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민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친엄마. 어떤 분이었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늘 웃는 얼굴이었지. 네가 태어날 때까지 혼자서 견뎠어. 민혁은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너도 제대로 키워주지 못했어. 괜찮아요. 유진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행복하게 자랐어요. 좋은 부모님 만났고 사랑받으며 컸어요. 그리고 유진은 무진을 돌아봤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무진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녀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가 남긴 유품 상자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무진과 유진은 함께 수녀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오래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지혜의 유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과 산모수첩이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산모수첩을 펼쳤습니다.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하지만 엄마는 네가 행복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너를 빨리 만나고 싶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메모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산모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무진이 유진을 안아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무진과 유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민혁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이날만큼은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 걸어왔습니다. 민혁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렴.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무진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유진은 혼자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였습니다. 무진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곳은 지혜의 묘였습니다. 조용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유진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유진이에요. 유진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저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 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유진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유진이라 잘 살게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지혜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야, 우리 딸 행복해. 네가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아줘서. 민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거짓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